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 얘기는 코성형 부작용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가요? 네, 슬라이드 좀. 원래 코성형의 부작용은 네. 코성형 부작용은 뭐 비대칭, 또 아바타코처럼 미간이 너무 높아, 또 안쪽에 이식해 놓은 연골이나 실리콘이 비쳐 보여. 뭐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사실 근데 그냥 놔둬도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모양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염증이나 구축처럼 의학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응급까지는 아니지만, 뭐 코성형에서 염증이 응급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어찌됐건 반드시 의학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해결해줘야 되는, 꼭 해결해야 하는 그 염증과 구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축코는 기본적으로 짧아진 코를 구축코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조각상인데 짧아졌죠. 예, 이거는 이제 잘린 거지만 짧아졌단 말이죠. 이렇게 짧아진 코가 특징이에요. 그런데 구축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짧아진 원인이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 염증도 일회성으로 생긴 염증은 구축을 일으키지 않아요. 일회성 염증이 아니라 반복적인 염증에 의해서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축코가 염증 없이 구축만 된다, 뭐 약간 뭐 그냥 줄어든 것 같다, 이건 사실은 대부분 구축코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 한자로 써서 저게 구속할 구에다가 줄일 축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는 캡슐라 컨트랙처인데, 기본적으로 염증이 있는 부위와 정상 부위를 구분해서, 우리 몸에서는 구분해서 그 부분에 캡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염증 부위를 축소하기 위한 정상적인 인체 면역 반응이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정상적인 주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경계면을 만들어서, 경계면을 일단은 두껍게 하고요. 그래서 그 염증면과 염증이 아닌 정상 조직 사이를 구분을 하고, 또 그 조직을, 그 경계면을 줄여서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캡슐이 수축되면서 염증이 있는 부위의 볼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주변 조직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줄여놔야지만 염증 부위를 빨리 치료할 수 있겠죠. 또 캡슐이 이 수축 과정에서, 근데 이 캡슐이 이 수축 과정에서 구 모양으로, 이 전 방향으로 다 당겨지거든요. 근데 코의 경우에는 미간을 당긴다고 해서 미간이 딸려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코끝은 많이 딸려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대개는 코 수술에서, 코성형에서 구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되게 코끝이 짧아지고, 그래서 복코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이 짧은 코, 복코가 가장 흔한 구축코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축코에 대해서 김학영 원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염증이 구축코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구축코란 구축이 쪼그라졌다는 말인데, 그냥 이유 없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코 성형 수술 후에 염증으로 시작되어서 변형되어 생긴 전형적인 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코 성형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염증의 후유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냥 원래 코가 짧고 코끝이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코 모양을 구축코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구축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성형수술이 가슴 수술이랑 코 성형수술입니다. 두 수술은 모두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면 수술에서는 보형물을 감싸는 캡슐, 즉 피막이 생깁니다. 이 피막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우리 몸과 실리콘
외부 물질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캡슐에 크건 작건 염증이 발생되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캡슐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캡슐에 붙어있는 정상 조직들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말랑말랑한 코끝 부분이 당겨져 오면서 우리가 코끝이 들린 듯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구축코의 모양을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실리콘 보형물의 캡슐이 증식하면서 주위 조직을 다 끌어당기게 되고 특히 코끝 부분이 말랑하기 때문에 코끝 부분을 당기면서 코끝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염증으로 실리콘 주변이 붓고 특히 미간 부분이 다소 부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 중앙이 코끝은 들리고 미간은 부어서 코끝 중앙이 이렇게 함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끝이 들리면서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콧구멍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끝이 짧아지면서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실리콘이 끼면서 실리콘이 이렇게 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CT에서 보면은 이렇게 코끝이 당겨지면서 우리 실리콘 끝과 피부가 거의 닿아 있고요. 그리고 미간 부분에서는 뼈에서 보형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실리콘과 뼈 사이에 존재하는 염증성 조직 그리고 삼출물 때문입니다. 실리콘이 뜨면서 위쪽으로 위치가 이동이 되게 되고 이것은 미간이 더 부어 보이게 합니다. 구축 현상은 코가 짧아지는 현상인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염증이 동반이 됩니다. 급성의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바로 증상이 즉 붓는다거나 빨갛거나 코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병원을 찾게 되고 조치가 빨라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예후가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증이 아주 작게 반복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고 코가 조금씩 짧아진다는 느낌만 받아서 긴가민가 하다가 병원을 늦게 찾아서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염증 없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염증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심하지 않은 염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 코를 보면서 참 기괴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저렇게 성형수술을 했을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저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염증에 의한 구축 현상에 의한 코 모양이고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모양까지밖에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아까 마이클 잭슨 코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이 보형물을 쓰는 코 성형은 서양권에선 되게 드물어요. 근데 아마 분명히 마이클 잭슨은 보형물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대한 염증의 후유증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보형물과 뭘 넣어서 하는 성형 그 동양적인 성형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하지 않은 의사들이 저런 한계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서구권에서 자라는 성형수술하고 동양권에서 자라는 성형수술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나 왠지 구축코 같아. 나 왠지 구축코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구축코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구축코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축코가 아닌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치료 방침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축코라면 반드시 선행적으로 염증을 해결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축코가 아니라면은 그 치료 방침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냥 재수술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구축코처럼 코가 짧아지고 또 짧아지니까 당연히 뭉툭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수술했는데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복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수술 디자인이 잘못된 거지
구축코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돼요. 현대 코 수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뭐 L자형 실리콘도 쓰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현대 코 성형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요. 코끝의 돌출과 높이는 자기 연골이나 자가 물질을 이용해요. 왜냐하면 코끝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안쪽에 보형물이나 딱딱한 조직이 있게 되면 안쪽에서 내상, 안쪽에서 인터널 인저리, 내상을 입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방어막이 망가져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끝의 돌출은 자가 연골이나 자가 조직을 이용한 경우가 많고요. 콧대는 사실 이렇게 길고 매끈한 라인을 인체 조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보형물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끝에는 이 자가 연골을 통해서 코끝 따로, 콧대 따로 이렇게 보통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려면 원래 수술하기 전에 코끝이 제일 높은 부분을 많이 높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일 높은 부분을 많이 높여줘야 되고, 제일 높은 부분을 많이 높여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제일 높은 부분이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위쪽 부분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가상 성형인데요. 코끝을 이렇게 높이게 되면 정상적으로 원래부터 제일 오똑한 코끝을 높이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비율이 되는데 원래 코끝보다 약간 위쪽인 이 빨간 부분을 높이게 되면은요. 원래 코끝은 그대로 있고 그 위쪽에 새로 만들어진 코끝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새로 만들어진 코끝은 새로 만들어진 코끝이 원래 코끝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코끝 또 새로 만들어진 코끝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마치 뭉툭한 복코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쪽에서 특히 옆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원래의 코끝보다 그 위쪽 부분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뭉툭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무지 많거든요. 예, 그 코끝의 위치를 맞추지 못해서 저렇게 되는 경우, 또 L자형 실리콘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렇게 되는 경우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끝을 높이지 않고 코끝보다 위쪽 부분을 높였기 때문에 코끝이 특히 옆쪽에서 봐서 어색한 경우가 무지 많아요. 어색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건 내가 이거 구축이 왔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구축이 아니라 코끝에 높여주는 포인트를 잘못 잡은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구축코처럼 염증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염증 치료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1차 수술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했더니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병원 수술의 60%는 구축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이 바로 이렇게 코끝의 디자인이 이렇게 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 성형할 때 실리콘을 이용해서 콧대를 많이 만드는데 우리가 보형물을 사용한 코 성형 수술 후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경우 우리가 일단 미련 없이 보형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체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몸에 들어온 세균을 대부분 이겨내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있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원인이었던 세균들이 우리가 면역 체계가 미치지 않는, 즉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보형물 주위 공간에 피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생제를 써도 숨어있는 세균을 다 죽일 수 없으니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염증이 확실히 확인된다면 미련 없이 보형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세균의 피난처가 없어지므로 생각보다 염증 현상이 금방 사라집니다. 이제 이미 발생한 구축코 모양의 재수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 수술은 각각의 범주가 있고 각각의 범주마다 코의 특징과 수술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축코도 그 중에 하나의 범주를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정말로 상당히 진행한 구축코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코 재수술에 속합니다.
코 수술하는 데 있어서 조건들이 매우 안 좋습니다. 구축코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구축코는 코 성형에 있어서 피부 퀄리티가 가장 단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코끝을 내리기 위해서 단단하게 코의 내부 골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려한 코를, 이미 구축코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화려한 코를 만드는 욕심은 조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축코는 아무리 골격을 단단하게 만들어도, 코끝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장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끝을 높이는 것에 기술적인 제한이 많이 걸리고, 혹시 높인다 하더라도, 피부를 닫았을 때 피부의 혈류가 떨어지면서 괴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양적으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도록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콧대 같은 경우에도 보형물을 최대한 작게 혹은 없이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전에 보형물로 한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보형물 사용을 조심하는 것이 좋고, 모양적으로 괜찮다면 보형물을 안 쓰거나 혹은 쓴다 하더라도 최대한 낮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가 단단한 상황에서 보형물이 들어가면 피부는 더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코끝을 내리기에 불충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피부 탄력과 여분을 위해서 보형물을 안 쓰거나 최대한 작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구축코 해결의 우리 재료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좋은 재료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자가 늑연골입니다. 좋은 재료인 이유는 자가 늑연골이 두 가지 특징을 갖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가, 즉 자신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증에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늑연골은 우리 몸의 연골 중에 가장 단단한 연골이라 단단한 구조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코에 염증이 생기면 처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치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실리콘을 제거하고 항생제를 쓰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일단 염증이 빨리 가라앉을수록 변형의 정도가 줄기 때문에 최대한 실리콘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망가져버린 코 모양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다리기 힘들고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는 절망스럽겠지만 최대한 지켜본 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아야 되고요. 염증이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물면서 생긴 섬유화된 조직이 최대한 부드러워진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 결과가 좋겠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하희 원장님 마지막 말씀하신 게 구축코 염증의 처치는 빨리 하고 구축코 재수술은 최대한 늦게 하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사실 구축코는 지금 질문 들어온 것도 있는데 구축코 때문에 수술을 못 한다. 예, 구축코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염증을 안 생기게, 염증이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약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수술하면서 절대 염증 가능성 없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성형외과 의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잘 협조해 주신다면 구축코는 100%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예, 그건 염증 단계에서 막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축코의 원인이 염증이에요. 염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손상, 인저리, 손상이나 아니면 병원균 같은 침입자가 왔을 경우에 면역 체계가 작동하죠. 이 면역 체계라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 체계이고 그 침입자에게 대항하는 조직인 거죠. 이게 사실은 대부분 인체가 승리해요. 그냥 뭐 옛날에 항생제 없을 때도 대부분 다 인체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염증이에요. 여기 뾰루지 나서 이거 터지고 있죠? 예. 뾰루지 나서 이게 터지는 거, 코끝에 요런 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코 수술한 상태에서 이런 게 생겼단 말이죠. 이런 여드름이 생겼단 말이죠.
이거 사실은 피부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게 더 커져가지고 보형물 있는 곳까지 가면은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지금 주변은 깨끗하잖아요. 여기만 딱 이렇게 붉다는 거는 요건 피부에 국한된 염증이에요. 이런 염증들은 그냥 놔두면 좋아지고 뭐 요즘은 약들이 좋으니까 뭐 약을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바르기만 해도 개선이 되죠. 또 염증의 특징이 뭐냐면 국소적으로 면역 체계를 증강시켜야 하니까 그 부분에 국소적인 혈류가 증가되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딱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의 증상이에요. 혈관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부종이 늘어나고 왜냐하면 면역 체계의 리크루트 그쪽으로의 공급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형물 주변에는 보형물 주변에서의 염증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형물 주변에는 어떤 공간이 있냐면 혈액순환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보형물 주변에는 혈액순환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는 항생제가 전달되지도 않고 또 혈액순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면역체계의 영향권 바깥쪽에 있는 거죠. 그 공간이 바로 병원체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역체계랑 병원체랑 싸우면 대부분 병원체가 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데 저런 피난 공간이 있으면 병원체가 완전히 면역체계에 의해서 박멸되지 못하고 자꾸 거기서 또 생겨서 나오고 또 생겨서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드 스페이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염증이 반복되죠. 이 데드 스페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항생제를 계속 이제 처방을 한다고요. 뭐 약도 먹고 거기를 이렇게 씻어내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도 데드 스페이스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염증이 반복이 돼요. 염증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구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캡슐은 염증 부위를 더 좁히고 승리하기 위해서 염증 부위를 더 좁혀주기 위해서 계속 구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의 모양 입장에서 보면 모양이 점점 더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형물 주변에서의 염증이 확인되면 미련 없이 아까 김학영 원장님 얘기했듯이 미련 없이 제거하는 것이 반복적인 염증을 종식하는 거예요. 구축의 원인은요, 일회성 염증으로는 구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염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보형물에는 흔히들 콧대를 높여주는 실리콘, 고어텍스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콧날에다가 그 비주에다가 콧대를 더 높여준다는 이유로 원래 비주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염증에 매우 취약해요. 근데 그 당시에 메쉬라든지 또 매드포어라는 그런 물질들을 써서 콧대를 높이곤 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서 보형물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보형물을 제거했는데도 계속 구축이 진행된다. 대부분 보형물의 일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형물 제거로 염증을 종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축은요, 염증은 예방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축은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 시에 아까 김학영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빠른 대처를 하고 항생제를 그냥 막연히, 그러니까 되게 사실 이게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잘 본인도 모르는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 반복적인 염증을 왜 만드냐 하면요.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먹어. 항생제 먹어서 개선되는 것 같아. 근데 또 나중에 그 데드 스페이스 때문에 또 생겨. 그래서 그러니까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고 항생제를 쓰는 게 급성 염증을 오히려 만성 염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복되는 만성 염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근데 사실
그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보형물을 제거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 이게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오히려 구축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하면 그럼 수술을 언제 하면 되냐? 보형물 제거하면 이미 아까 구축 수술은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할수록 좋다는 거는 구축이 이미 생긴 경우고요. 빨리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는 구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는요. 대략 한 8주 정도면은 재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높다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8주 정도, 8주에서 12주 정도면은 재수술이 가능하니까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염증인 상황에서 보형물 제거하면은요, 항생제 그렇게 안 써도 금방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 면역 체계하고 병원균하고 싸우면은 면역 체계가 이겨요. 항생제 없이도. 항생제는 그걸 도와줄 뿐이죠. 그래서 구축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있지만 사실 염증 단계에서 이걸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 질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께서 구축호가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주셨습니다. 네. 구축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이라는 건 사실 그럼 염증이 생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염증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 올 수가 있냐면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슬라이드. 저기 사운드 괜찮네. 네. 슬라이드 한번 제가 조금 보형물 보면은요. 옛날에 아까 제가 현대 코성형에서는 코끝의 돌출을 자가 조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코끝 같은데 이렇게 두껍죠. 왜? 코끝을 높여주기 위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코끝이 계속 움직이다가 보면은 내 쪽 부분, 내상. 코끝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미간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끝이 계속 움직이다가 안쪽에서 이 보형물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외투 부분, 그러니까 코트, 이 피부가 손상을 받고 그래서 외부에서 병원균이 이 캡슐 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 자체를 이건 그러니까 수술을 못한 거지. 수술을 못할 경우에는 염증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 옆에서처럼 보형물이 있지만 코끝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잖아요. 아주 멀고 코끝이 움직이더라도 저 보형물이 코끝을 내 안쪽에서 손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수술이 된 경우라면 당연히 염증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구축이 생길 확률이나 염증이 생길 확률이나는 어떻게 수술이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고요. 구축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 단계에서 이걸 막아주느냐, 그냥 방치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코 성형하고 주변에서 듣기로 10년에 한 번씩 실리콘을 갈아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10년 뒤에 갈아줘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고요. 상담 오시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는 실리콘을 이용한 코 성형 수술에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보통 제 생각에는 문제들이 한 10년에 한 번씩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씩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문제 없이 제대로 된 코 성형 수술에서 잘 유지가 된다면 10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마음에 안 들어서 갈 수는. 그래서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경우 있고 제가 저번에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실리콘 주변에 보형물 주변에 그 캡슐이 생기잖아요. 그 캡슐 내부가 뭐랑 비슷하냐면 관절하고
비슷해요. 관절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과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읽어본 논문에 의하면 관절에 석회가 끼는 현상이 칼슘이 침착해서 석회가 끼는 현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깨도 아프고 뭐 관절염도 있고 그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 보형물이 있는 캡슐 내에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캡슐 내에 그 칼슘이 생겨. 그러니까 코에서 이제 얇은 콧대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기는 경우가 오래 있으면 한 10년쯤 지나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수술 부작용 중에서 그냥 놔둬도 되는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 구축이나 염증처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뭔가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 부작용인데 이렇게 굴곡이 되고 신경이 쓰이시니까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라님께서 코 수술을 어제 점심에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미열과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코 부분도 욱신욱신 거리고 37.7도 체온 나오고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미열과 몸살 기운이 있는 이유는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코의 염증의 문제로만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점심에 수술하고 저녁에 염증이 생기기에는 조금 너무 빠른 부분이 있고요. 수술하고 욱신욱신 정도의 통증도 정상적인 통증의 범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뭐 어제 수술하셨으면 일단 이제 치료하러 가셔서 경과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염증의 증상은요, 대략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수술했는데 오늘 염증 이런 거 염증 그런 거는 안 생겨요.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건 아까도 원인이 병원균이거든요. 병원균. 병원균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증식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증식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증식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술했는데 오늘 열 난다? 이거는 그 원인 아니고요. 대개 수술 직후에 나오는 열들은 마취에 관련된 열들이 대개는 많죠. 그래서 혹시 전신 마취하셨다 그러면은 가래 같은 거 많이 뱉고 그런 좀 심호흡하시고 그런 게 도움이 되시고요.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은 병원 가서 다른 문제를 찾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 해롱님께서 코 수술하고 식염수로 코 세척하면 식염수가 코 안에 남는 것 같아서 찝찝한데 꼭 해야 하나요?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병원마다 권장사항이 조금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코 성형 수술만 했을 경우에는 뭐 식염수 세척까지 권장드리진 않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이제 기능적으로 뭐 비중격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갑게 뭐 절제술 뭐 이런 이비인후과 기능적인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은 뭐 코 세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 예방에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 뭐 저는 코 성형 수술만 했을 경우에는 굳이 권장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데. 네. 아니 원래 코에 상처가 있으면은 식염수로 하는 게 아니 식염수로 거기 씻어주면 안 되지 않나? 근데 그 오히려 네, 되게 안쪽에 이제 안쪽에서 아마 기능적인 수술을 하면은 해도 이비인후과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코 성형하면은 이비인후과에서도 하고 성형외과에서도 하는데 누가 더 잘해요? 그런 질문 많이 듣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코 수술 코 성형을 전공해서 잘하시는 선생님들 있어요. 그리고 성형 수술 성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안쪽에 내비죠. 코 안쪽 내비에 대해서 정통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하는 과정이 성형외과는 이 바깥쪽 코뼈 그리고 이 피부 그리고 코끝에 있는 연골 그리고 비중격까지 거기까지 비중격도 연골이 있고 비중격이 뼈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비중격 연골까지 비중격 뼈까지는 우리가 잘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저희의 주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안쪽 수술할 수 있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코 예뻐지는 수술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주된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식염수로 씻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비중격 안쪽 연골을 포함한 비중격 뼈 그리고 그 옆쪽에 비갑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그 모양을 위한 외비의 모양은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저 안쪽에 있는 지금 이렇게 식염수로 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대략 나누는 거고요. 당연히 서로 오버랩이 되는 그 교집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서로 협조하고 또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뷰뷰님께서 코 수술하고 한 달 반이 지났고요. 지금 상태는 콧망울이 딱딱해지고 코가 짧아지면서 코가 들린 느낌이 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혹시 구축코인지 여쭤보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꼭 구축코가 아니더라도 보통 수술한 안쪽이 섬유화가 되면서 조금 딱딱해지고 부으면서 코끝이 좀 짧아진 느낌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구축코가 막 진행한 상태는 절대 아닐 거고요. 하지만 이제 구축코의 진행 여부 그리고 염증이 지금 있는지 여부는 수술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축코는 그냥 안 와요. 절대로 그냥 안 오고 염증이 동반되거든요. 염증의 증상이 뭐냐? 염증의 증상 제가 아까 이제 보통 진료실에서 알려드리는데 염증의 증상, 코 성형 염증의 증상은 뭐냐면 부어요. 전체적으로 부어요. 그런데 보형물 넣은 데를 중심으로 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붉어져요. 아까도 그 코끝이 이렇게 빨갛게 된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빨갛지 않고 보형물 주변으로 그 실루엣이 빨갛게 돼요. 붉어져요. 그러니까 빨갛다기보다는 붉게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텐션이라고 그러는데 만지면 텐더니스지 텐더니 만지면 아파요. 그러니까 만지면은 아파요. 의사들이 이거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걸 뭘 보냐면 이렇게 만져요. 의사들이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 네 아파요. 그러면은 그 아픈 거 아니에요. 이게 딱 만졌을 때 찡그리면서 아파요. 이러면은 이 진짜 아프구나 그렇게 그렇게 의사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딱 건드리면 찡그리게 아파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붓고 붉게 되고 아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심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냄새가 나요, 코에서.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뭔가 흘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오시면 돼요. 지금 뷰부님이 딱딱해지고 짧아지는 느낌이 나고 코가 들린 느낌이 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예, 이거는 구축코 증상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프레이 0130님께서 코 수술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코끝이 찌릿한 느낌이 들고요. 구축코가 오는 징조라든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여쭤보셨습니다. 전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끝이 좀 찌릿한 느낌 일주일에 드는 거 정상 범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축코가 오는 징조 얘기했듯이 이제 구축코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염증이 먼저 오는 겁니다. 염증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약간 아프거나 붓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밤새꿈님. 밤새꿈님께서 성형 없이 비중격 만곡중 수술을 2번 했는데 콧대 중간이 주저앉았고 콧대 위쪽 피부는 가끔씩
U자 형태로 빨개집니다. 이런 것도 구축과 관련이 있을까요? 뭐 성형 없이 비중격 망곡증 수술만 했으니까 일단은 염증에 의한 구축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했는데 콧대 중간 여기가 주저앉아 보이는 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비중격이 약간 무너진 어떤 코 모양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 병원 가셔서 조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은 요 알맹이를 이렇게 떼어내는 수술을 이제 비중격 망곡증 수술로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떼어내면은 얘가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지금 밤새꼼님은 구축은 전혀 그러니까 보형물이 없으면 구축은 안 옵니다. 보형물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보형물에 의한 반복적인 염증이 구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형물이 없어도 염증은 생길 수 있어요. 보형물이 없어도. 그렇지만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구축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코 수술하면 사실 생각보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뭐 다른 영상도 이렇게 쭉 보고 그러니까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코 수술에 보형물을 안 쓰면은 구축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밤새꽁님은 구축 일리가 없죠. 염증일 수는 있어도 구축 일리는 없고 그 염증이 지나간다고 해도 구축은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거는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콧대 위가 함몰됐다는 것은 비중격 함몰, 이 septal collapse라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요새 굉장히 적은데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 비중격 망곡 수술하면서 이 비중격 함몰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거의 없던데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혜진님께서 원장님 구축코는 축농증과 비염과 같은 코 염증이랑도 상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농증과 비염이 코 성형 수술 후의 염증과 직접적인 연관은 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그 사실은 축농증과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코 전체적으로 위생 상태가 조금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치료하실 수 있으면 치료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축농증하고 그죠. 인근에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비염은 그거는 알러지성 비염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어요. 축농증은 그거는 병원균이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 고름이 나오는 거지만 비염은 알러지성 비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그 이물질 뭐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간 비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비염 대부분은 알러지성 비염이기 때문에 코염증은 이게 알러지가 아니라 전부 다 병원균이 들어가서 그거로 인한 염증이기 때문에 그 비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축농증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JH님께서 제가 지금 구축이 온 것 같은데 이것만 실리콘만 빼면 구축코가 해결되는지 한번 생긴 거면 또 구축이 올까봐 재수술 안 하고 그냥 실리콘 제거만 해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뭐 염증이 있고 그리고 구축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리콘은 빨리 일단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실리콘을 제거하고 염증이 해결이 되면 추가적인 모양의 변형은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모양의 변형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 모양 교정을 위한 재수술이 추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축이 온 것 같다고 하시니까 뭐 이렇게 지금 모양이 그렇게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실리콘 빼면 해결이 되죠, 당연히. 당연히 해결이 되고 아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거예요. 네. HJ님께서 코끝은 안 건드리고 콧대랑 매부리 코만 살짝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구축이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콧대를 한다는 게 이제 보형물을 넣고 싶다는 얘기시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뭐 아주 방치를 하면은 구축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적절하게 조치를 한다면
뭐 구축까지 오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점입니다. 네. 보형물을 안 쓰면은 근데 코끝은 안 건드리고 콧대랑 콧대, 매부리코만. 네, 콧대 하신대요. 하여튼 어쨌든 보형물, 그러니까 여기서 보형물이라는 건 코끝에 쓰는 연골은 보형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끝을 연골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구축 안 와요. 그리고 좀 전에 저거 있었는데 30년간 괜찮습니다. 그 답이 있었는데 네. 그 30년간 괜찮다는 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코끝에 여드름인 것처럼 빨갛고 열감이나 그런 건 없거든요. 수술하고 처방받은 약항생제가 있어서 먹었는데 염증은 아니겠죠? 5개월 되었습니다. 네,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맞습니다. 저기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있잖아요. 코끝에 여드름처럼 빨갛고 열감은 빨갛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되게 코끝은 그 피지선이 두껍기 때문에 그런 여드름이 잘 나는 데죠. 그래서 그거는 피부에 국한된 거로 되게 끝날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전체적인 또 대부분 이제 요즘 수술은 코끝에다가는 보형물이 아니라 연골을 쓰기 때문에 연골은 그런 염증의 원인. 일단 물론 연골도 처음에 수술하면 염증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생착하면 염증이 드물고 염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혈액순환이 다 되는 거니까. 아까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미치지 않는 곳이 보형물 주변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연골이 일단 생착이 됐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모두 통한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거를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코끝은 되게 연골을 쓰기 때문에 여드름처럼 약간 뾰루지 난 것이 그 원인이 그 안쪽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찮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 코끝에 있는 여드름이 보형물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캡슐 공간까지 간다면은 마치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JY님께서 운동하시는 분이고요. 비염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 수술 성형을 하진 않았지만 비염이 아직도 심해서 비염 수술하면서 코 성형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일반 성형외과에서 가능한지? 네, 일단은 같이 진행 가능합니다. 비염이 생기는 원인이 비중격 만곡증이면 비중격 수술 같이 할 수 있고요. 비갑계 비대에 의한 비염이면 비갑계 절제술도 뭐 같이 시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뭐 보험 측면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비염 수술을 코 성형하면서 같이 하시려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연히 비염 수술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죠. 당연히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전문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양을 잡는 성형 수술은 당연히 저희가 전문가야. 근데 비염 수술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간단하게 그 비염 수술의 목적은 뭐냐면 염증을 없애는 수술이 아니라 비염으로 인해서 코의 모양이, 코 안쪽 모양이 변형된 것을 개선하는 게 비염 수술이에요. 염증을 없애는 수술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변형된 코 안쪽을 수술하는 목적은 숨쉬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비염은 숨쉬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단계가 있어요. 그 안쪽을 뻥 뚫어 놓으면 제일 숨쉬기 좋겠죠. 그렇지만 코 안쪽에 있는 비갑계라든지 이런 구조들은 코를 통해서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정화되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뻥 뚫어 놓으면은 그런 필터 역할을 못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염 수술에는 단계가 있어요. 간단하게는 비갑계, 막아 있는 비갑계를 이렇게 줄여주는 간단한 수술이 있고 또 명백하게 비중격이 휘어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사이가 좁아져 있는 부분은 비중격 만곡을 해결하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되게 비중격 연골 이 바깥쪽 부분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이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쪽에 있는 문제, 더 심각한 문제라면 그건 이비인후과에서 같이 하는 게 낫겠죠.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게 낫겠죠. 별도로 같이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중격 비염 수술의 영역이 있다. 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많은데,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